2022년 1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 켄턴. 한겨울 눈보라가 마을을 휘감던 새벽 911 신고센터에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고자의 뒤편으로 절규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911 emergency. Someone to come immediately to 34 Daly Road, Camden, Mass. What's going on? There's a guy unresponsive in the cell. Is the cell 34? Yes, 34, the Albert resident. Yeah, I just pulled up behind it. And who's that in the background? Is that someone related? That's his girlfriend. His name is John Cleese. Okay, how old is he? John is 46 years old. 46. How long has he been outside? I don't know. I don't know. He got out of the car and he was in a couple of hours. Is he, Sherry? Is he? I don't. Is he breathing? It doesn't seem to be breathing. Okay, do they know how to do CPR? Do they want to attempt CPR? Yes, he's got to do CPR. No, I guess he's gone. Okay, they don't feel comfortable doing so? No, I think he's passed away. I know, Mom, that's all the news. I know, honey, I know. Sherry, you gotta get off of here. 눈 속에서 발견된 남성은 보스턴 경찰 소속 존 오키프. 그의 곁에서 오열하던 여성은 그의 연인 캐런 리드였습니다. 존이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 속에서 캐런은 충격을 넘어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존을 차로 친 것일까? 내가 쳤어 를 반복해서 말하던 캐런에게 실시된 음주 측정. 오전 9시경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캐런이 존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한 9시간 전엔 그 농도가 더욱 심각한 만취 상태인 0.13에서 0.29%로 추정되었습니다. 캐런은 곧바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연인을 만취 상태로 치고 도주한 여성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첫 재판은 미판결로 끝났고 2025년 6월 18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앞은 캐런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왜 미국 전역이 그녀의 재판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3년간 켄턴을 넘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이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생 캐런 리드는 사건 당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하며 벤틀리 대학교의 재무학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200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그녀는 5살 연상이었던 존 오키프와 짧은 연애를 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15년이 흐른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존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 5명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그중 유일하게 캐런만이 답장을 했습니다. 캐런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존과의 재회 이후 그와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존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존은 친누나 부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조카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캐런은 그런 조카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며 4사람은 가족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존은 캐런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자녀 계획이 없었던 캐런은 자신의 헌신이 부정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새해 캐런, 존의 2 조카는 친구들과 함께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해를 몇 분 남기지 않은 시각 캐런은 아이들과 셋이서 호텔 방 안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각 존은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로비로 내려간 캐런은 존이 여행 일행 중 한 명과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캐런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관계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사건 전날 아침 2사람은 또다시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캐런은 켄턴에 있는 존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인 맨스필드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문자에는 다툼의 여운이 남아있었고 그날 밤 예정되어 있던 데이트도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벽 눈폭풍 예보가 있었기에 외출을 망설였던 캐런은 마음을 돌려 다시 켄턴으로 향했고 오후 9시 3분 CF 메카시 바에 도착했습니다. 바에 먼저 도착해 있던 존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2사람은 언제 싸웠냐는 듯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런은 이 바에서 칵테일, 샷, 맥주 등 최소 5잔을 마셨습니다. 밤 10시 53분 이웃의 문자를 받은 존은 캐런과 함께 맞은편에 있는 워터폴 바인 그릴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찰들의 단골 아지트였던 이곳은 이미 경찰들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존과 캐런은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모두에게 인사를 나눴고 분위기는 화기애애 모였습니다. 식당이 자정에 문을 닫기에 두 사람이 도착한 지 1시간이 흐른 즈음 자연스레 정리 분위기가 형성됐고 브라이언 알버트라는 경찰이 본인의 집에서 아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으니 2차로 자신의 집에 모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려는 순간 묘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계산을 하고 있던 존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려는 인물,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히긴스,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소속 특별 요원이었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히긴스는 존을 향해 무엇인가 외쳤고 존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 이들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 오키프는 16년간 보스턴 경찰국에 근무한 경찰이었고 이 차를 제안한 집주인이었던 브라이언 알버트 역시 같은 경찰국 소속의 형사였습니다. CCTV에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포착된 히긴스는 브라이언 알버트와 경찰 업무 중 인연을 맺은 사이로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에게 워터폴바에 오라고 연락한 크리스와 줄리 알버트 부부는 존의 이웃이자 브라이언 알버트의 동생 부부였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브라이언 알버트의 처제 부부 제니퍼와 매트 맥케이브도 있었습니다. 맥케이브 부부는 존과 캐런에게 2차 장소까지 차를 나눠 타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제니퍼는 존과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건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12시 12분 워터폴바를 나선 존과 캐런은 차로 6, 7분 거리인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집 앞에 다다르자 존이 파티에 정말 참석해도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먼저 내렸고 운전하던 캐런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존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존이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캐런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응답이 없는 존에게 화가 난 캐런은 결국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은 존의 조카를 돌보고 있는데 존은 혼자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여긴 캐런은 그날 새벽 무려 52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중 8통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John, I'm here with your fucking kids. Nobody knows what the fuck you are, you fucking pervert. Yeah, it's 1 in the morning. I'm with your fucking niece and nephew. You fucking pervert. You're a fucking pervert. John, I'm going home. I cannot babysit your niece. I need to go home. You are fucking using me right now. You're fucking another girl. Kim's sleeping next to me. You're a fucking loser. Fuck yourself. 새벽 4시 38분 잠에서 깬 캐런은 여전히 존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5시경 존의 오랜 친구 캐리 로버츠에게 전화를 걸어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Was the reason that you woke up? I got a phone call at 5 o'clock in the morning from Karen Reed, and the first thing she said was, Carrie, John's dead. And then she hung up. The second time she said, I think something happened to John. I think he got hit by a plow. He didn't come home last night. Haley was home. He would never leave her by herself, and I was not supposed to stay at the house last night. So I think something happened to him. Did she say anything about drinking? Yes, she said, we drank so much, I don't remember anything from last night. 이후 캐런은 존의 조카 휴대폰으로 제니퍼 맥케이브와 통화를 한 후 제니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And when you hear the screaming, if you could just explain to the jury how loud was the screaming that you were hearing? Very loud. It was more of the, Jen, did I hit him? And then she would yell, did I hit him? Could I have hit him? And then she was yelling, we have to go to Fairview. 잠시 후 캐런과 다시 연락이 닿은 캐리 로버츠와 다 함께 존의 집에 모여 집 구석구석을 살폈으나 역시나 존은 없었습니다. 오전 5시 52분 캐런, 제니퍼, 캐리는 캐런이 존을 마지막으로 본 장소인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을 확인하러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는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시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캐리의 차량이 알버트의 집에 다다르자 캐런이 갑자기 저기 있어 라고 외칩니다. Jen's giving directions, and it was really bad driving. I was white-knuckling because it was getting slippery.
So I'm driving and looking on both sides, and I think Jen was looking on both sides. And Karen she would be in the back seat, then she'd be in between us, then she'd be in the back seat, and then in between us. Did you have any words with Miss Reed? I told her to shut up several times because I was trying to drive and I couldn't concentrate. I told her to sit back and buckle up. You couldn't control her. And I was trying to drive in a blizzard. Jen said, my sister's house is right up here. And all of a sudden, Karen said, there he is, there he is. Let me the F out of this car. And she started kicking the door. So I looked over and I didn't see anything. And I looked at Jen and I said, she's crazy. And I unlocked the door and I sat back and watched. And she ran over to a mound of snow. 브라이언 알버트의 앞마당 눈더미 속에서 하늘을 향해 누운 채 발견된 존 오키프. 캐런은 절규했고 제니퍼는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 앞에서도 캐런은 내가 그를 쳤어, 내가 그를 쳤을 수도 있어를 반복해 말했고 6시 24분 제니퍼의 휴대폰으로 추위에 얼마나 있어야 죽나요? 라는 구글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대배심 심리에서 제니퍼는 캐런이 검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모습을 같이 있던 캐리 로버츠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집주인 브라이언 알버트의 경찰 친구 마이클 랭크가 최초로 출동했고 존이 누워있던 곳에서 그가 바에서부터 들고 나온 것으로 추정된 깨진 위스키 잔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존은 오전 7시 59분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존의 후두부엔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었고 다발성 두개골 골절, 양쪽 눈 주변 심각한 멍, 코에 상처, 오른쪽 눈 위에 열상, 오른쪽 팔에 집중된 찰거상, 오른쪽 무릎에 찰거상, 내부 장기 손상까지 확인되었고 두개골 외에 다른 부위의 골절은 없었습니다. 캐런과 존의 관계가 삐그덕대던 점, 캐런이 그날 밤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하는 점, 캐런의 렉서스 오른쪽 후미등이 깨져있던 점, 그날 여러 사람 앞에서 I hit him이라고 얘기한 점 등 캐런의 수상한 행적에 2022년 6월 캐런 리드는 2급 살인, 음주운전 중 과실치사, 뺑소니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수상한 인물은 캐런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증거, 인물, 수사, 재판까지 어느 하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의 변호인은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존이 집안에서 폭행을 당한 뒤 바깥에 유기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진범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과 음모에 휘말린 희생양이었을까요? 존 오키프가 캐런의 차량에서 내렸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인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존과 캐런이 워터폴바를 떠나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당시 그 집에는 브라이언 알버트 부부와 딸 케이틀린, 생일 파티의 주인공 브라이언 알버트 주니어, 브라이언 알버트의 동생 크리스 알버트와 그의 아내 줄리, 그리고 그들의 아들 콜린 알버트, 처제 부부 제니퍼와 매트 맥케이브, 브라이언 알버트 주니어의 친구들 사라 레빈슨, 줄리아나 네이글, 그리고 동료 경찰 브라이언 히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그날 존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도 밖에서 싸우거나 충돌음 같은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진술들이 서로 조금씩 엇갈렸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과거 발언과 충돌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존의 이웃이었던 크리스 알버트는 존이 자신의 잔디를 타인이 밟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존 가족이 휴가 중일 때 그의 마당에 들어가서 맥주를 뿌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며 그를 미스터 네버크래커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캐런 측은 부부가 존에게 적대감이 있었음을 어필했고 이 부분은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브라이언 알버트 집 앞에 잠깐 들렸을 뿐 자정 무렵 이미 브라이언의 집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 줄리 알버트의 17살 아들 콜린 알버트는 캐런 측 변호인이 주장한 제3의 용의자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콜린이 평소 존의 잔디를 밟고 쓰레기를 존의 집 마당에 버리며 종종 존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더불어 사건 직후 한 바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속 그의 주먹에 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I was at a party, my house party my senior year, and I remember it being icy out. It was kind of like a steep hill of a driveway. And I was walking up the driveway and I slipped down the driveway and I tried to catch myself, but I had something in my left hand, so I had tried to brace myself with my right hand and I ended up sliding a little bit down the driveway. So according to you, you fell on ice and injured your knuckles, as we just saw in that photograph, right across the top of your knuckles. Correct. Okay.
So you fell onto what, pavement, asphalt? Yes. And you braced yourself when you fell, your entire body weight, by putting your right hand down in a fist, and you injured your right fist, just the top of the knuckles on your right fist when you fell down. Correct. 콜린은 첫 재판에서 태어나서 싸운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폭력적 언행이 담긴 영상, 실제로 싸우는 영상이 발견되며 그의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콜린 알버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 친척이자 친구인 앨리슨 맥케이브가 12시 10분에 자신을 데리러 왔다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만으론 콜린이 실제 그 시간에 집을 떠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돕기 위해 증언대에 선 앨리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Colin wasn't at the house, so he was not at the house when John was there, so I drove him home.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차 재판 후 판사는 증거 없이 제3의 용의자를 특정하는 발언은 금지한다며 콜린을 2차 재판의 증인 명단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알버트 집안의 증언 조작 정황은 케이틀린 알버트의 행적에 관한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초기 경찰 보고서에 브라이언 알버트 부부가 딸 케이틀린이 밤 12시 15분 집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 본인은 경찰 조사와 첫 재판에서 1시 45분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으며 자신이 그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캐런 측은 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판사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시간에 대해 추론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언 알버트 주니어는 사건 발생 이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 내내 뚝딱대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hen was it that the last person met? The last one. I wouldn't know I couldn't tell you the time. Well, the last people to leave were Auntie JJ, Uncle Matt, Sarah, and Julie. I don't know exactly what time that would be. I can't even guess. I don't know. And you mentioned your sister, Caitlin, was that? Oh yes. I'm sorry. I was just thinking of her as my sister, like sibling. So she didn't live in the house, so she was the last person to leave. And prior to her leaving is when your Auntie JJ, Uncle Matt, and Yes. Yeah.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사람이 죽어 수사진이 앞마당에 진을 칠 때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브라이언과 니콜 알버트 부부. 브라이언은 사건 전 캐런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불과 일주일 전 캐런이 찍어준 사진이 법정에 제출되자 누가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교묘히 바꿨습니다. Did you say to Michael Proctor, quote, that you quote, did not know Karen Reed, end quote? I may have, yes. But when you made that statement, you did not know that Ms. Reed had a photograph of you at the Hillside Bar, correct? You didn't know that photo existed, did you? Objection, Your Honor. Sustained. So you lied under oath when you said, I've never met or seen her before, correct? No, because that wasn't my whole statement. The sentence, I've never met or seen her before, it's pretty unequivocal, isn't it? That was not the context of my whole sentence. But those are the words that came out of your mouth, right? Initially, and then I remembered that I had met her once. Let me just ask it this way. Sure. Is that sentence true or false? That you had never met or seen her before? True or false? That portion of that sentence is false. You'd been drinking since about what time in the evening or in the afternoon? 9-ish? Did you believe you were okay to drive? Yes. 그는 과거 동료 경찰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사건 발생 8개월 후 검찰의 증거보전 요청 하루 전날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심지어 1975년부터 알버트 가문이 대대로 살던 사건 현장 집을 사건 발생 10개월 뒤인 11월 17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캐런 측 변호인단은 존이 집에 들어선 직후 폭행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브라이언이 키우던 30kg가 넘는 저먼 셰퍼드 클로이가 존의 팔을 물거나 핥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존의 오른쪽 팔에만 집중된 찰과상이 있었고 병리학자는 이 상처가 개의 이빨 자국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사건 발생 불과 4개월 만에 옆주 버몬트의 한 농장으로 보내졌고 개에 대한 수사나 DNA 감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알버트의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22분 브라이언 알버트와 브라이언 히긴스 간의 전화통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알버트가 히긴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1초 만에 끊긴 뒤 히긴스가 다시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어 22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두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All I can answer is that I sleep with my phone in my bed. Sir, did you make any phone calls after you went to bed between the hours of 1:45 a.m. and 6:30 a.m.? Yes, I inadvertently called Brian Higgins. Did you speak to Brian Higgins? No. You say you inadvertently called him at 2:22 in the morning. Yes. How did you inadvertently call him? Well, I don't know because it was inadvertent. So I have to explain that. Well, it's kind of like a butt dial. Then there's a second call. If you look at the second line down, there's a second call at 2:22 and 52 seconds, 17 seconds later, correct? Yes. That call is actually from Brian Higgins to you, isn't it? Yes. And that call doesn't last 1 second. That call lasts 22 seconds, correct? Yes. Are you telling this jury that the call that came into your phone was a missed call, or did you answer it? I did not answer it. So it would have been a missed call. I just know I didn't answer the call. So it would have been a missed call.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that to be a fact. I just know I didn't answer the phone call. Did you, in fact, tell the truth at the prior proceeding when you said, I don't remember that phone call? I always tell the truth. Did you lie under oath, sir? No, I did not. Would you tell us if you did? Objection, Your Honor. Sustained. You acknowledge that there's a 22-second phone call in your phone records, correct? That's what's reflected by the record. And 22 seconds is quite an amount of time. Would you agree? It's 22 seconds. If we were to count off 22 seconds, that's an uncomfortably long time, is it not? No, It's long enough to have a conversation, isn't it? I didn't have a conversation. Is 22 seconds long enough to have a conversation? No. A human being can't have a conversation in 22 seconds? Sure they could. I don't think it's anything of substance. Okay, so that's my question. Is it 22 seconds long enough to have a conversation? I don't agree with it, no. What was your explanation? Well, I used a phrase that people commonly used as a butt dial. S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you may have butt dialed Brian Albert for a 22-second call that you're not aware of? I think it's possible that he could have been inadvertently called back, but I have no recollection of that, nor did I have any conversation with anybody. 충격적인 것은 사건 현장의 집주인인 브라이언 알버트 역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2차 재판 증인 명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비중이 없었던 니콜 알버트는 두 재판 모두 증인으로 참석했고 존과 캐런이 집에 온 적이 없으며 아침에 동생 제니퍼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 알버트 주니어의 친구 줄리아나는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빠 라이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라이언은 12시 23분 줄리아나에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캐런이 길을 잘못 들어 페어뷰 로드를 지나쳤다가 유턴을 해오던 시점 삼거리에서 줄리아나를 데리러 온 라이언, 그의 여자친구 헤더, 운전자인 리차드와 마주칩니다. 리차드가 먼저 가라는 신호를 보내자 캐런이 먼저 우회전을 했고 라이언 일행 모두 반대편 차량 운전석에는 여성이, 조수석에는 남성이 있었음을 명확히 목격했습니다. 라이언 일행이 캐런 뒤에 정차하자 캐런이 차를 조금 앞으로 이동시켰고 잠시 후 줄리아나가 나와 지금은 집에 가지 않겠다며 오빠 일행을 돌려보냈습니다. 라이언 일행은 페어뷰로 들어선 순간부터 캐런의 차를 지나칠 때까지 그 누구도 앞마당을 지나가지 않았고 캐런의 차를 지나칠 때는 운전석에 여성 한 명만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1시 45분경 줄리아나는 사라, 제니퍼와 매트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줄리아나는 성조기 근처에 검은 물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지만 함께 있었던 3명 모두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고 성조기를 지나칠 때 샌드위치 얘기를 하느라 앞마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스터마인드로 불리는 인물, 바로 제니퍼 맥케이브. 그녀의 휴대폰은 존과 캐런이 그 집 앞에 도착한 순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존에게 길을 안내하느라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던 제니퍼는 창문 너머 캐런의 차를 보고 12시 27분 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분 후 전화를 걸어 8초간 존과 통화를 했고 12시 31분, 40분, 42분에도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캐런의 차가 창밖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던 제니퍼. 2차 재판에서 캐런 측 변호인이 그녀의 과거 증언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이 말한 기록을 계속해서 보여달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y question is this. Every time you went to the door, you texted something. I'm not sure that I did, yes. Do you remember I'm not sure that I did, Do sorry. you remember a year ago testifying that every single time you texted, you indicated that you looked out at the SUV and saw something that prompted you to text something? Am I aware that I said that? Correct. That you testified to that. Could you show that to me, please? Sure. I answered correct to that, Okay. yes. So if you if you texted 5 times, that's all I'm getting to, you went to the door about 5 times. I'm not sure. I remember definitely going twice. And again, if I misstated or I said I went 5 times, 4 times, I apologize. Well, do you think this testimony is in error? No, I don't. I'm thinking with my memory, it was 3 years ago, and I'm thinking that maybe I wasn't clear on that detail of how many times that I went to the door. At 12:45, you texted yet again, hello. Is that right? Yes, I did. You indicated that you texted hello the last time you saw the vehicle. Is that right? I'm not saying that today, no. Well, did you say it previously? In my testimony, did I say that the last time I texted? Do you have that written that I could see? You just read it. Well, that was your question that you had read to me. I never came out and said that. 이 문자들을 보내는 사이사이 제니퍼는 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이 통화 시도 기록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이 통화 시도들에 대해 그녀 역시 엉덩이 탓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I think I inadvertently maybe have called him. What did you call it at the last hearing? I believe I called it a butt dial. And it's not just one butt dial, correct? There could be multiple, yes. 7 butt dials in the course of 19 minutes, less than 20 minutes, correct? That evening, I wasn't paying attention to butt dials or calls. I was going back and forth, listening to music, being with family. So if I inadvertently called his phone, I did. 제니퍼는 존이 발견된 이후부터 3일간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약 200통이 넘는 통화를 했고 특히 29일 오전 12시 14분부터 8시 50분까지의 통화 기록 대부분을 삭제하며 마치 자신이 그때 자고 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At some point, you did become interested in exactly what time Ryan Nagel's truck arrived, correct? This is after the fact, well after the fact, months after the fact. Yes, I did. As a matter of fact, you took it upon yourself to ask Julie Nagel, Ryan's sister, to send you something, correct? Yes, I did. What did you ask her to send you? I ran into the two of them. I didn't ask you who you ran into, just what did you ask her to send you? Oh, okay, I'm sorry. A text message. A screenshot of a text message. Yes, a screenshot of a text message between Julie and Ryan Nagel. You knew at the time that Miss Nagel, very obviously, was a percipient witness in this case, correct? I believe so. It was very early on. Well, I mean, she was in the house. Yes. She was in the house when Miss Reed's vehicle appeared, correct? Correct. She was in the house when you were looking at the vehicle. Correct. She was in the house when everybody came home from the 34th interview from the Waterfall Bar and Grill, correct? Correct. She was interacting with those inside the house at the very time we were talking about, right? Yes. She went outside at some point to talk to her mother outside the house, right behind the SUV that you're describing as Miss Reed's SUV, correct? Yes. So you knew that she was, and you knew all this when you asked her for that screenshot. I was trying to piece together. You knew all this when you asked for the screenshot. You knew what her position was in this case, correct? She had no involvement. What happened outside I didn't ask is you if she had different. involvement. Let her finish her answer. What happened outside was separate from anything that happened inside. I'm going to ask you again. You knew all of that information, that Julie Nagel was a percipient witness in this case, as was everyone else inside 34 Fairview, when you asked for that screenshot, correct? Yes. That is another example of you coordinating information with other witnesses in this case, correct? No, that is not correct. Were you ever advised by Michael Proctor not to coordinate information with other witnesses in the case? Did he ever say, don't do that? I don't recall. So you don't recall it, or he didn't? I don't recall if he did or not. Okay. If he did tell you not to coordinate with other witnesses,
this would be a breach of that agreement, wouldn't it? Objection.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사건 현장에 있던 부부들의 단톡방은 활발히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와 매트 맥케이브 부부는 꽤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John never went in the house. It's not a story, it's a fact. 하지만 그녀를 향한 가장 큰 의혹은 그녀가 과거 캐런의 요청으로 했다는 바로 그 구글 검색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24분 존 오키프가 눈더미 속에서 발견된 직후 제니퍼 맥케이브의 휴대폰에서는 추위에 얼마나 있어야 죽는가라는 검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니퍼는 캐런이 검색해달라고 요청해서 대신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를 현장에 있던 캐리 로버츠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그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해당 검색은 오전 6시 24분이 아닌 오전 2시 27분에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측 포렌식 전문가는 2시 27분은 브라우저 탭이 열린 시각일 뿐 실제 검색은 6시 24분에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니퍼가 2시 27분경 자녀들의 농구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위해 열어둔 브라우저 탭에서 6시 24분 검색이 진행되었고 이때 생긴 임시 데이터가 추출 과정에서 오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포렌식 프로그램 셀브라이트가 1차 재판 이후 업데이트되며 문제의 임시 데이터가 2차 재판에서 더 이상 추출되지 않았다는 점, 반면 다른 포렌식 툴에선 여전히 2시 27분 검색 기록이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조작 또는 은폐 정황을 시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 이후 제니퍼와 캐리 로버츠가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전까지 제니퍼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캐리는 사건 이후 그 누구보다도 통화를 자주 하고 친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날 파티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캐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캐리는 캐런의 공식 기소 전 이루어진 대배심 심리에서 캐런이 구글 검색을 하라고 소리친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그 증언이 결국 거짓이었다고 2차 재판에 이르러서야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캐런 측 변호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question that was posed to you was, what, if anything, did she, Miss Reed, ask Miss McCabe while they were sitting in the back of the cruiser that you heard, correct? I misunderstood the question. And you misunderstood that question? Yes. What I did you did. misunderstand about that question? I didn't know it was that you heard, so I was explaining what happened in the back of the car. I see. So you just ignored the part, literally, the part of the question where he said, what did you hear her say? That's what I your think the word testimony was is now? heard, and I didn't hear it. I obviously got the question wrong because I did not hear anybody ask about a Google search. Well, I know that's what you're saying now. I get that. But when you were asked, what, if anything, did she ask Miss McCabe while they were sitting in the back of the cruiser that you heard, your immediate answer was, at one point, she asked her to Google hypothermia and how long dash Google hypothermia, end quote. Correct? Correct. That was your answer. Yes. Correct? To a question I misunderstood. And that was a false statement, wasn't it? Technically. Technically? Yes. What do you mean technically? Technically, I was under oath, and I did not hear Karen asked Jen to Google it. And yet under oath... But I knew it happened at that time. And yet under oath you said you did. Correct. And that was a lie, correct? Objection. Was that a lie? Did you lie? I did not intentionally. But you did. And Not intentionally. okay, that's the end of Understood this. the question, Mr. Jackson. All right. Is there any other question, or was that I it? didn't know what you just said. I said I misunderstood the question, Mr. Jackson. I don't recall. I don't recall. I don't recall. I don't recall. All right, Ms. McKay. I'm sorry, Ms. Roberts, you were upset. Thank you. 캐런 측 변호인단이 사건 당일 발생한 폭행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 인물 브라이언 히긴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건 발생 약 2주 전인 1월 12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새해 아루바 여행 이후 존과의 관계에 회의감을 느낀 캐런은 새로운 관심 대상을 물색했고 그 상대가 바로 히긴스였습니다. 친구를 통해 히긴스의 연락처를 알아낸 캐런은 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히긴스도 캐런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캐런이 존과의 연인임을 알고 있었던 그는 그녀의 끊임없는 접근에 자꾸만 의도를 캐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문자를 이어갔고 날이 갈수록 히긴스는 캐런이 확실히 노선을 정하길 바랬습니다. 히긴스가 단도직입적으로 헤어질 것이냐던지 원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면 캐런은 번번이 화제를 전환했고 우리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한 번은 존의 집에서 열린 풋볼 파티 이후 히긴스를 배웅하던 캐런이 그에게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CCTV에 녹화된 이 장면을 본 존은 둘 사이를 추궁했고 그 이야기마저 캐런이 히긴스와 공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던 도중 1월 19일 캐런은 히긴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처음으로 단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걸까요? 이후 캐런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워터폴 바앤 그릴에서 캐런은 모두와 인사를 나눴으나 히긴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히긴스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캐런을 여러 차례 힐끗대다 11시 32분 저기요 라는 뉘앙스의 문자를 보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이윽고 자정 무렵 영상 초반에 등장한 존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히긴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후 먼저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에 도착한 히긴스는 우편함 앞 도로에 제설 장비가 달린 자신의 지프 랭글러를 주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ly where was your Jeep in front of that house? By the mailbox. Okay. 수사 초기엔 차량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제니퍼도 어느 순간부터 캐런의 차와 라이언 일행의 차 사이에 히긴스의 차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when you said where you remember Miss Reed's vehicle being, you placed it in the exact spot where you're now saying there was a Jeep with a snowplow on it, correct? Incorrect. I never placed Miss Reed's car in the spot where Mr. Higgins' vehicle was. So as Trooper Proctor was taking notes about what you were saying, he just got it wrong. You'd have to ask Trooper Proctor. I will. 하지만 그날 캐런 바로 뒤에 주차했던 라이언 일행은 도로에 캐런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2시 20분 존과 캐런이 도착하기 직전 히긴스는 존에게 여기 올 거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1시 26분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켄턴 경찰서에 제설 장비가 달린 히긴스의 지프 랭글러가 등장합니다. 차에서 내린 히긴스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고 약 8분간 경찰서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구도 외의 장면들에 대해 일부 구역 아예 CCTV가 없거나 자동 녹화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은 추가 제출할 영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분간의 미스테리한 시간을 보낸 히긴스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경찰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주차장에 있는 2차 저차를 옮겨다니며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약 12분간 지속된 이 행동에 대해 히긴스는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 2022년 9월 29일 검찰이 증거보전 요청을 내기 하루 전날 히긴스 또한 갑작스럽게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는 무려 96km 떨어진 오티스 공군기지에 나타나 심카드를 조각내고 휴대폰을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버렸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복잡한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만나 더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존이 위스키 잔을 든 채 차량에서 내렸고 그와 말다툼 끝에 분노한 캐런이 시속 37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존을 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캐런 차량에 깨진 오른쪽 후미등, 그러나 이 후미등을 둘러싸고 양측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사건 당일 존은 새벽 6시 30분을 전후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현장은 즉시 보존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돼서야 현장 감식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45분 캐런 차량의 후미등 조각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조금 앞선 시각 5시 36분 캐런의 부모님 댁에서 압수된 캐런의 렉서스 차량이 켄턴 경찰서 보안 차고에 도착했습니다. 이내 수사팀장이자 브라이언 알버트의 절친 마이클 프록터가 차에 다가갑니다. 이 영상 속에서 차량의 왼쪽 후미등에 그가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제출한 이 영상이 사실 좌우 반전이 된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마이클 프록터가 오른쪽 후미등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른쪽 후미등이 상당히 중요했기에 변호인 측은 경찰이 이 영상을 법원에 의도적으로 좌우 반전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찰은 이를 단순 편집 실수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또한 29일 근무했던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과 브라이언 히긴스가 그날 캐런의 렉서스 근처에서 이상하리만큼 오래 있었다고 증언 후 자신이 오후 3시 45분에 퇴근했기에 오후 5시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캐런의 렉서스를 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술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발언 철회 후 무려 50%의 연봉 인상을 받았고 2차 재판에 출석해서는 이를 추궁하는 캐런 측 변호인의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Did you observe anything unusual that stood out in your mind that occurred, pardon me, in the Sally Port while you were on that ship? So we've discussed this previously. I can't make that statement on the stand because I've been provided information released by the defense that it was not a memory, that it was a distorted memory. Therefore, I can't state it because at this point it would be a lie. I cannot make that statement that you're wanting me to make on the stand because I've advised that that would be a lie. Ms. Dever, I've never asked you to make a statement one way or the other on the stand. I'm asking you an open-ended question. Okay, Did so you, prior let to me the ask the first- question. Did you observe something in the Sallyport garage on January 29th, 2022 that you found unusual, that stuck out in your mind? Given factual information that makes it so I know I did not, no. So the answer is no. Correct. Were you advised that lying to those officers would be a crime? So it was a willing conversation. I've spoken with their legal team. Because of the fact I was provided factual information that showed a statement of mine was a false memory, it was not a lie. Therefore, I made it in good faith, and I retracted given information that it could not be accurate. Ms. Dever, did you understand my question? Yes, I did. You threatened to charge me with perjury during our phone call prior to the first trial if I didn't lie on the stand right now. I'm telling you, I did not see anything. Factually, I've been provided evidence by a timeline that it is not correct. Ms. Dever, my question was this. Were you advised that it was a crime to lie to those law enforcement agents? Yes or no? No. Did they advise you anything? Any consequences of lying to them? So we had a willing conversation. Yes or no? I don't recall. So, did you tell these law enforcement officers that you, in fact, saw Brian Higgins and Chief Berkowitz go into the Sallyport with the SUV? May I finish my question? You can finish this question. Go ahead. Did you tell those law enforcement agents on August 9th, 2023, that you saw Brian Higgins and Chief Berkowitz go into the Sallyport together and alone with the SUV for a wildly long time? That was my recollection at the time. So you did say that? At the time, that is what I recollected. Okay. Did you have any conversation with any other party about your potential involvement in this case? No. Did you have a conversation with anybody in the commissioner's office at Boston Police Department? Not about anything malicious. I didn't use the word malicious. Why do you say malicious? I had a conversation, but it was my department saying, regardless of what I need to say on the stand, they support me. 이후 캐런의 후미등 조각은 사건 당일 오후에도 며칠 후에도 그 며칠 후에도 여러 날에 걸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차에 있던 일회용 빨간 컵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증거물들을 담았고 그 컵들을 슈퍼마켓 종이봉투에 넣어 옮겼습니다. 심지어 이 컵들이 담긴 종이봉투가 캐런의 차량 오른쪽 후미등 아래에 놓여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존이 쓰러져 있던 성조기 맞은편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폴은 어차피 촬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영상을 확보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 집의 주인은 켄턴 경찰서 간부였습니다. Did you seek to secure any footage from that Arlo camera from Deputy Chief Kelleher? I did not. Did you talk to Deputy Chief Kelleher about that footage?
I don't remember specifically. Did you ask him whether or not he'd reviewed the footage for a determination whether or not it caught any of the incident that may have occurred at or around 34 Fairview on January 29th, the early morning hours of January 29th? I don't know if I did. I know it would not have. How do you know it would not have? Because I know what that camera captures. How do you know what that camera captures? Because I've picked up packages for Deputy Chief Kelleher in the past. I know it captures his doorstep and a portion of the front lawn. Do you believe that it would have been best practices to go ahead and secure that footage so we don't have to take anybody's word for it? We could actually look at the footage ourselves. I didn't do that. Do you think that would have been best practices to do that, just to have belt and suspenders? So there's no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at camera that's facing, at least it's facing directly across the street, might have captured something of interest on the morning of January 29th, 2022. To me, there was no expectation that it had captured anything, so I didn't think it was practical. And that's to maintain the care, custody, and control and the integrity over the items inside the evidence container, whatever they may be. That's correct. Whether they are biological material, physical items of evidence, a document, whatever. Correct. None of that was done with what we just saw, correct? Correct. No idea what had been in that bag previous to those cups with blood being in the bag, I correct? have no personal knowledge of that. You indicated that you were spitballing, to use your word, correct? Correct.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Correct. That's the job of an investigator, correct? That is correct, You yes, don't just take witnesses' words for things, do you? That is correct. You have to corroborate things. Yes. You have to look deeper. Yes. Ask more questions. Absolutely. Actually investigate. That's why we're here today. You don't rule out anything or anyone right didn't. off the bat, correct? Correct. No one is ruled out. Nothing is ruled out. Correct? That is correct, yes. You follow where the evidence leads you, period. Amen. Absolutely. You didn't seek, to separate the occupants at 34 Fairview, correct? No. You didn't interview Brian Albert formally, did you? I did not, no. You were asked by Mr. Brennan, did he ever end the conversation precipitously? Did he end it early or anything like that? He didn't end any interview because he wasn't interviewed, correct? That is correct. You didn't interview Brian Higgins. That is correct. You wouldn't interview Brian Higgins because he's your personal friend, correct? Correct. But you didn't have anybody else interview him either, did you? Again, we're talking, I think we've gone over this and maybe you didn't understand it. I didn't know Brian Higgins was at the house at that time. Because you didn't ask anybody else who was at the house at that time. I wasn't talking to anybody at that house, correct? Might have been a good idea, wouldn't it? Not at that time. We were there for one specific reason. We wanted to get to the hospital. So, no. Might have been a I good disagree. idea to sit Mr. Albert down and say, there, you're shaking your head again. I'm not done with my question. Might have been a good idea, Mr. Gallagher, since you happen to be there, no sweat off your brow, to sit Mr. Albert down and say, by the way, I got a pen and paper. Who was here last night, just before John O'Keefe was found dead on your lawn? Who was here? Might have been a good idea, correct? So that was already done by Detective Sergeant Lang, and it was documented in his report of everybody of what Mr. Jackson is asking. Then how did you two not know that Brian Higgins was there? I don't know where. At 34th. I'm confused. At what time? Right. At what time? Exactly. At what time? When John O'Keefe arrived. So when I discovered Brian Higgins was there, wasn't until I read the report. I have a good faith obligation to present the truth to a judge. And if I don't, I can be found to end up on a Brady list or a Giglio list, as you know. And my credibility to testify in my career is basically over. The fact is you didn't seek a search warrant. I wouldn't, correct. The fact is you never searched the house. That's correct. The fact is you never searched the basement. That's correct. 존은 그날 아침 왼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신발은 병원에서 회수되었고 왼쪽 신발은 그날 저녁 캐런의 차량 후미등 파편들과 함께 브라이언의 집 앞마당 근처 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발견 시점과 장소, 오염도 차이에 대한 의문은 의심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또한 재판 중 증거물을 꺼내던 담당 형사가 병원에서 회수된 오른쪽 신발을 브라이언의 집 앞에서 수집했다고 잘못 증언하면서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And a left or a right sneaker, sir? This is the left sneaker. Excuse me, this is the right sneaker from
from 34 Ferry Road, Camp. 하지만 이들의 의심스러운 증거 수집은 다른 관할 경찰의 증언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Is this the condition of the right rear taillight when you showed up at the Reese Lee household at around 3:15 in the afternoon on January 29th, 2022? Absolutely not. What's different about this photo, sir? That taillight is completely smashed out. That middle section was intact when I was there. Towards that right side, where that large chunk is, that's what was missing. 캐런이 존을 찾으러 제니퍼의 집으로 향하던 새벽 5시, 캐런 차량의 오른쪽 후미등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사진 속 캐런 차량의 후미등은 오른편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케이싱과 내부 부품까지 깨져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 조작과 함께 후미등 손상 시점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캐런이 급히 제니퍼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고에서 차를 빼내던 순간 아주 미세하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존의 차량의 바퀴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사 측 자동차 사고 재구성 전문가 웰처 박사는 차의 손상 위치가 그렇게 높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그는 캐런이 37km의 속도로 후진하며 존을 쳤고 이 충격이 존의 부상 및 후미등 파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약 3km로 후진하는 렉서스에 페인트를 묻힌 뒤 살짝 부딪히며 페인트가 어디에 묻는지를 보여주는 페인트 전사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웰처 박사에게 10초간의 데이터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출발 지점 또한 모르는 상태에서 브라이언 집 앞에서 존을 쳤다는 결론을 낸 박사와 캐런 측 변호인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We don't know where on the roadway it started. Exactly. You don't know where on the roadway it started. Are you saying that in every instance that vehicle will stay on the road? When you mean every instance, mean like every possible location on the road it starts from? Correct. No, there's some spots, if you start here, it's going to go up on the road, on the yard. If you start too far on the other side, you're going to go over into the neighbor's yard. Given the conditions that you've described,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at vehicle, under your parameters, would have gone up on the lawn. Is that a reasonable conclusion? No. Your first question was reasonable, and I said no. Now you're asking possible. It, of course, is possible. It's possible it could have shot off into space as an engineer, but not probable. Oh, you think it's possible that it could have been shot off into space, sir? As an engineer, it's a possibility. Let's get back to reality. 조금은 당황스러운 페인트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캐런 측에서 울프 박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울프 박사 팀은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 측이 주장하는 시나리오 상황을 재구성했고 존의 체중과 유사한 모형을 가지고 검찰이 제시한 속력보다 더 빠른 시속인 46km까지 후진 충돌 실험을 마쳤습니다. 울프 박사는 사람의 팔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캐런의 차량처럼 후미등 내부 디퓨저나 내부 부품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시속이 빨라질수록 단순히 후미등만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뒷 유리창이나 차량 자체에까지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캐런의 렉서스에 남은 파손이 사람의 팔에 의해 생긴 손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생체역학 전문가 앤드류 렌칠러 박사는 존의 두개골골절이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면 반드시 목과 팔에도 심각한 골절이나 연조직 손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존의 팔에는 찰과상만 있었고 팔, 손목, 팔꿈치 모두 골절이 없었습니다. 또한 렌칠러 박사는 팔만 밀치는 충돌로는 체격이 있던 존을 발견 장소까지 날릴 수 없다며 운동 역학적으로 차량 충돌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측의 과학적 입증 능력 외에도 각자 전문가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공개되며 검찰이 돈을 들여 결론을 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웰처 박사에게 무려 $40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울프 박사에게 $5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논란 속에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존이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에 들어갔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캐런이 언제 도착했고 언제 떠났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측 전문가에 따르면 캐런의 차는 오전 12시 12분 워터폴에서 출발하여 존을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에 내려준 후 12시 42분 캐런이 존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선 제니퍼는 캐런이 분명 12시 45분에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검사 측의 자료로도 전혀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위해 검사 측 전문가는 캐런의 렉서스 내부 시계와 존의 휴대폰 시간이 일치하도록 오차 범위를 조정했고 오전 12시 24분 존과 캐런이 브라이언 알버트 집 앞에 정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12시 24분 이전 이미 존이 브라이언의 집에 들어가 집안 내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추정한 존의 애플헬스 데이터에 기록된 3층 이동에 대해서 검사 측 전문가는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고도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으며 12시 30분에서 32분 사이 캐런이 존을 치면서 존의 휴대폰에 36걸음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의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캐런의 휴대폰이 12시 36분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술 취한 캐런이 눈보라를 헤치고 최단 시간으로 집에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12시 29분에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이 제시한 자료들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과 존의 휴대폰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8초에서 29초까지 들쑥날쑥한 오차를 조정했고 그 와중에 일부 데이터가 생략된 것을 짚어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사 측 전문가의 학력위조 사실이 밝혀졌고 그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루어지면서 검사 측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존의 휴대폰 위치 정보, 그 반경 안에는 브라이언 알버트의 앞마당과 집 내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 측 전문가 증인조차 존이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여태까지 검사 측의 모든 주장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캐런이 브라이언 알버트의 집을 떠난 시간부터 앞마당에 존이 누워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등장인물 중 줄리아나 외에 아무도 앞마당에 누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없었고 그날 새벽 제설 작업을 하던 제설차 기사가 새벽 2시 45분 브라이언의 집 앞을 지날 때도 앞마당엔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새벽 3시 반 다시 한번 브라이언 집 앞을 제설하러 지날 때 평소 길변 주차를 하지 않던 브라이언의 집 앞 포드 엣지가 주차되어 있어 제설차 기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증언도 제시되었습니다. 그의 이 증언 전까지 연루된 인물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포드 엣지의 주인은 니콜 알버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존은 언제부터 앞마당에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캐런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엔 존이 걸어가는 것은 봤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이후 재판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또한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선 존의 어머니를 성대모사하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법정 내에 배심원이 없는 시간 웃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그녀의 인성 자체를 문제 삼는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And his mother leans over the kitchen island and says to me, I think it looks like he got hit by a car. It looks like he got hit by a car. 하지만 이를 뒤집은 것은 다름 아닌 수사진들의 편파성과 조작 정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수사팀장이었던 마이클 프록터, 그가 집주인과 절친한 관계였다는 것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으나 그가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친구들에게 캐런 리드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그녀를 표적 수사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론은 캐런이 차로 존을 쳤는지보단 켄턴, 보스턴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편파 수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What did you write after you talked about going through the quote client's phone? No news so far. And you said that to your bosses. Yes, sir. And he writes, she hot at least, correct? Yes. And what was your response to that? From all accounts, he didn't do a thing wrong. She's a whack job. 16 hours into this investigation. Yes. Into your objective and unbiased, thorough investigation, correct? Correct. But sir, you didn't have all accounts. What else did you say in response to? Yeah, she's a babe. Weird Fall River accent, though. No ass. And your response was, hopefully, she kills herself, correct? Yes. You literally said that you hoped that Karen Reed, the subject of your investigation, the woman sitting to my left, about 7 feet from me, that she would just die, correct? It's a figure of speech. You wanted her to, the figure of speech is you wanted her to kill her. No. Right? No, it's not. 또한 경찰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증거 캐런의 I hit him.
하지만 현장에서 그 구절을 들었다는 구급대원, 경찰, 제니퍼, 캐리 모두 진술이 제각각 서로 달랐습니다. 심지어 아이 이름을 4번이나 들었다고 주장한 구급대원이 브라이언 알버트의 딸 케이틀린의 친구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이 증언의 신빙성 또한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의 재판을 거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판사와 핵심 증인 간의 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매트 맥케이브의 형, 션 맥케이브와 언론사 직원과의 문자에서 션이 판사 베버리 카노네를 이모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한 것이 공개되자 판사와 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94년 크리스 알버트의 뺑소니 살인 사건에 크리스의 변호인이었던 존 프레스콧이 바로 판사 베버리 카노네의 오빠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후 판사가 제3자 범인 이론을 금지하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라이언 알버트, 브라이언 히긴스, 홀린 알버트를 증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심지어 정직 전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마이클 프록터마저 증언대에 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의 긴급 증거는 허용하면서도 캐런 측이 새로운 전문가나 증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해도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지만 이를 추궁하는 변호인 측은 되레 제지를 당한 일이 반복되었고 변호인 측은 캐런이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소 취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모습을 본 대중들은 언제든지 자신들도 표적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캐런의 무죄를 지지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분홍색 옷을 입고 법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There was no collision. There was no collision. There was no collision. As you learned during the course of this trial, Brian Albert, a sworn peace officer, a first responder trained in being a first responder, never came out of the house. They have failed. They cannot and they will not ever be able to prove that John was struck by a vehicle beyond a reasonable doubt and to a moral certainty, because the science does not lie, the medical evidence does not lie, the physics do not lie. Their investigation was flawed from the start because their investigator was corrupted from the start by bias, personal loyalties. The Commonwealth's own medical examiner, Dr. Scordi-Bello, performed the autopsy. She did it personally. She's the only one to have personally examined John's body, and she found no evidence of an impact site on his entire body. That in and of itself is reasonable doubt. You don't need anything more. The Commonwealth's case is done. It's cooked. Their own experts said there is no evidence of a collision. No ass. No ass. She's got a leaky balloon knot. Leaks poo. Zero chance she skates. She's fucked. And up to this point, Michael Proctor had done zero investigation. Nothing. That text was sent to his supervisors at the Massachusetts State Police, for God's sake. And what was their response? Sergeant Buchanan liked this conduct with a big old thumbs up. The lead investigator in a murder trial was never called to testify. Think about that. That should stop you in your tracks. Wouldn't you want to hear from Michael Proctor? Wouldn't you want to hear from the lead investigator in the case? Don't you have questions? The Commonwealth did not present their own lead investigator to the jury, the very jury who is charged with judging the investigation. Do not let the Commonwealth get away with this. Don't let them get away with this. Do not endorse and sanction an investigation that is broken and corrupted top to bottom. But just as importantly, do not let Michael Proctor get away with it. If you convict Karen Reed of anything, if you convict her of anything, science, the physics, the data, they lose. But tragically, Michael Proctor wins. And she made a decision. In her Lexus with the shattered taillight, debris field all over the front yard, and John O'Keefe lying helpless like a child on the front yard. She made a choice. She didn't call 911. She didn't run to his aid. She didn't knock on a door. She made a decision about herself. In her Lexus, she drove away.
She was drunk. She hit him, and she left him to die. She was drunk. She hit him, and she left him to die. What we are obligated to prove, and what we have proven from the evidence in this case of second-degree murder, is that she intended an act, and that is putting the car into reverse and heading back towards John O'Keefe. She intended that act. Let's talk about Mr. Proctor. Sure, they're not defensible. I don't stand here and defend impropriety. I don't. But that doesn't change the physical evidence, the scientific evidence, and the data. He was terminated. He paid a penalty. He was held responsible for what he did. He should have done. But that doesn't give a free pass. That doesn't change the facts. It doesn't change the physical evidence. It doesn't change the science. There's not one piece of evidence, not one, that we can look at and say, this was tampered with. She was drunk, she was reckless. She doesn't even have to know she hit him. She doesn't even have to know she hit him. But she did. She did. And she left a man who was kind and generous and thoughtful. She left him alone. She left him alone to die. He is not an it. John O'Keefe is not a body. John O'Keefe is not a buffalo on a prairie. John O'Keefe is a person, and he was murdered by Karen Reed. 2025년 6월 18일 기나긴 법정 공방 이후 4일간의 협의 끝에 12명의 배심원 모두 캐런에게 2급 살인죄 무죄, 음주운전 중 과실치사 무죄, 뺑소니 무죄를 판결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지지자들의 함성이 법정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Defendant not guilty or guilty? So say you, Mr. Foreman? So say you all? 이후 캐런에게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존의 유가족은 2024년 8월 캐런을 상대로 부당 사망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이 소송은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첫 재판에 120만 달러, 두 번째 재판 시작 전까지 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크론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 건강 문제도 겹친 상태입니다. 재판 내내 계속되는 말바꿈과 거짓말 등으로 증인들의 위증죄에 대한 목소리도 일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그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런에게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존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습니다. 배심원과 국민 다수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대해 연방수사국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그날 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